어머니 돈은 이제 우리 집 미래로 써야 해요. 오래 들고 계셔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 인생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 대체 누가 지켜준단 말이냐? 제가 평생 아껴 모아온 돈을 며느리에게서 지키기 위해 직접 해지했습니다. 그 아이가 웃으며 어머니 돈은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라고 말하던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음산한 그림자를 보게 되었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문이라고 합니다. 올해 72. 남편이 떠난 뒤 15년 동안 혼자 살며 제 나름대로 단단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작은 통장 몇 개만은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지켜왔습니다.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남편과 함께 살아온 시간, 그리고 홀로 버텨온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기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통장이 어느 순간부터 제 것이 아닌 것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이상함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수가 유난히 저를 챙기기 시작한 겁니다. 반찬을 가져오고 병원도 따라오고 은행 갈 때도 꼭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마웠습니다. 나이 든 시어머니를 이렇게 살뜰히 챙겨주는 며느리가 몇이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지수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카드값이 왜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문자는 바로 저한테 보내주세요. 요즘 어머니 자꾸 깜빡하시니까 제가 대신 할게요. 그 말들은 처음에는 배려처럼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 삶의 손잡이를 조금씩 그녀가 가져가는 느낌. 저는 눈 감고 있던 동안 제 삶의 조각들이 하나씩 지수 손에 옮겨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금 만기 알림이 온 날, 저는 그 사실을 처음 확인했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이 제가 기억하는 금액보다 훨씬 줄어 있었습니다. 제 손으로 인출한 적도 없는데 통장에는 이름 모를 출금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숫자들을 몇 번이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지수가 집에 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수야, 이거 통장에 왜 이렇게 빠졌니? 지수는 냉장고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나간 거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병원비. 저는 그날 이후 병원 갈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지수는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정말 많이 깜빡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관리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순간 제 귀 안쪽이 뜨겁게 울렸습니다. 깜빡한다. 기억 못한다. 그러니 내가 대신한다. 이 세 문장이 제 인생의 균열을 결정적으로 벌려놓았습니다. 아들 태영에게 말해볼까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항상 지수 편이었죠. 엄마, 지수가 얼마나 잘하는데. 그냥 맡겨. 엄마 나이에 이게 더 편하지 않겠어? 아들의 말은 지수가 만들어 놓은 틀에 그대로 갇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내 편은 내가 아니면 아무도 없구나. 밤새 뒤척였습니다. 내가 이상한 걸까? 내가 예민한 걸까? 그런 생각들을 밀어냈지만 통장에 찍힌 출금 기록이 그 어떤 변명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내 돈인데, 내가 모은 건데, 왜 내가 모르게 빠져나가고 있는 거지? 새벽 5시쯤 저는
서랍에 넣어둔 오래된 적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 종이들을 손에 쥐는 순간 마음이 뜨겁게 뛰었습니다. 이건 내 인생이다. 이건 내가 지켜온 시간이다. 그리고 이건 누구에게도 넘겨줄 수 없는 것이다. 그날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빼앗기기 전에 내 돈도, 내 선택도, 내 인생도 내가 직접 지키겠다고. 그 결심은 제 삶을 완전히 뒤흔들 엄청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와 다르게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도록 뒤척였지만 몸 안 어딘가에서 묘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긴장과 두려움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걸어다니는 느낌이었죠. 주전자에 물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제 마음도 그 물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바닥을 비추고 있는데도 저는 그 빛 속에서 전혀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공간인데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동안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집, 이 생활, 이 사람들 속에서 제가 느끼던 편안함이 전부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수가 말하던 그 대신 해드릴게요라는 말은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경계였습니다. 그건 선을 긋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제 삶에서 제가 빠져나가기도 전에 먼저 제 자리를 치워버리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긴 숨을 내쉬며 티 테이블 위에 앉았습니다. 그 앞에 있는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평소엔 지수가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자랑하던 금융 서류철이었죠. 하지만 그날은 그 서류철이 제게 인생 최대의 경고문처럼 보였습니다. 당신 삶의 주인은 더 이상 당신이 아닙니다. 라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을 뻗어 서류철을 열자 지수의 필체로 적힌 메모들이 보였습니다. 정정 필요 어머니 혼자 관리 어려움. 통합 필요 내가 맡아서 처리. 추가 자동이체 등록 예정. 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문장들이 왜 이렇게 냉정하게 느껴졌을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서류들을 바닥에 펼쳐 놓았습니다. 보험, 은행, 카드, 자동이체, 연금. 제가 모르는 서류들이 제 이름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들은 더 이상 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지수의 계획 속에서 문이라는 이름은 그저 관리가 필요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기 어디선가 작은 울음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마음에서 터져나온 울음이었습니다. 평생 살아오며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제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 속에는 아주 작지만 확실한 또 하나의 감정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곧 결심으로 변했습니다. 나는 내 돈을 지킬 거다. 내 삶을 되찾을 거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될 것이다. 다음 날 저는 마음속에서 계속 울리던 한 가지 생각을 더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지수의 말도, 아들의 무심한 태도도, 서류철에 있던 낯선 문구들도 그 무엇도 명확한 답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사실은 제가 직접 제 돈과 제 계좌를 들여다봐야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평생 수십 번은 다녔던 은행이 그날만큼은 멀고 무서운 장소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가 모르는 더 큰 배신이나 상처를 마주하게 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내가 확실히 알아야 한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문제니까. 지갑을 챙기고 신발을 신는 동안에도 손이 떨렸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어 나가면서도 등 뒤로 어둠이 따라오는 기분을 떨치기 어렵더군요. 평생을 꿋꿋하게 버틴 저였지만 나이 들어 누군가에게 의심의 눈길을 돌리는 일은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은행은 점심시간이 지나 한산한 분위기였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제 무릎은 자꾸만 덜덜 떨렸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과 확인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서로 싸우는 것처럼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번호가 불리고 직원 앞에 앉자마자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통장 내역을 처음부터 전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친절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많이 오세요. 천천히 도와드릴게요.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미세하게 굳어가는 표정을 보자 제 심장도 함께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최근 몇 달간 출금 내역이 좀 많으시네요. 직원의 말은 최대한 조심스러웠지만 그 말 하나가 제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저 출금한 적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고 직원은 다시 화면을 확인하며 해당 기록들 옆에 표시된 문구를 가리켰습니다. 대리 출금 처리. 대리. 누군가가 대신. 누군가가 제 허락 없이.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리 출금은 보통 가족분들이 도와드릴 때 많이 사용됩니다. 혹시 며느님이나 아드님이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아도 저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수, 그 아이가 내 통장에 들어왔구나. 내 삶의 안으로 내 허락도 없이.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은행 창구의 조명이 왜 이렇게 밝은지, 왜 이렇게 눈이 시린지. 그 순간 저는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직원은 제 손을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단 한순간도. 하지만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전부 출력해 주세요. 집에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출력된 내역서를 손에 쥐는 순간 그 종이의 무게는 제 인생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흐릿한 잉크 속 숫자들이 저를 배신의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은행을 나오며 햇볕이 뜨거운데도 몸이 으슬으슬 떨렸습니다. 마치 내 인생이 누군가의 손에 잠식당한 뒤 제 의지와 상관없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분명히 목격한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몇 번이나 멈춰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유난히 멀고 낯설게 들렸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문이 열려 있었구나.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수는 제 통장만 관리하려던 것이 아니라 제 삶 전체를 대신 정리하려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집 문을 열어 들어서자마자 저는 들고 온 내역서를 식탁에 펼쳤습니다. 종이 속 숫자들이 마치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 문장에서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 또 다른 감정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두려움보다 강한 결심이었습니다. 안 되겠다.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 이제 내가 직접 움직여야 한다. 그 결심이 다음에 일어날 거대한 전환의 시작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펼쳐진 은행 내역서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숫자들은 멍하니 바라보면 금세 흔들려 보이곤 했습니다. 그 흔들림이 마치 제 마음 같았습니다.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미끄러지고 확인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무서워지는 마음. 제가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간 돈. 제가 허락하지 않은 대리 출금. 그리고 은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했던 말. 가족분이 대신하신 것 같아요. 그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가족. 내 가족. 내가 믿어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너무 서러워서, 너무 부끄러워서,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무너지고 싶지 않아서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숨을 고르고 내역서를 한 장씩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인출 날짜들, 금액들, 대리 출금 표시들, 모두 제가 병원에 가지도 않았고 생활비라 하기엔 지나치게 크고 규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혹시 실수 아닐까? 은행에서 잘못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걸까? 저는 여러 번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떠올려봐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식탁 끝에 한 봉투가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봉투 위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어머니 앞으로 온 우편 처리 완료. 저는 그 글씨체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지수의 필체였습니다. 제가 열어보지도 않은 우편물을 지수가 먼저 열고 처리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봉투 속엔 보험 서류가 들어 있었고 그 송장에는 수익자 변경 내역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허락한 적도 없는 일들이 조용히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삶. 그 말이 떠오르자 눈물이 울컥 올라왔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가만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한 방울, 두 방울, 결국 눈물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 말은 저도 모르게 흘러나온 속삭임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잘해주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용돈을 아끼지 않았고 가끔 손주들 용돈도 챙겨주었고 집안일은 제 몸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도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당해야 하는 걸까요? 눈물이 잦아들 즈음 갑자기 지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판단이 흐려져요. 그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아주 의도적으로 도려낸 칼날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저를 판단력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면 그 어떤 금융 권한도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을 물었던 날, 문자를 대신 처리하겠다고 했던 날, 통장을 가져가 확인하겠다고 했던 날, 제가 잠깐 낮잠을 잤을 때 지수가 서랍장을 뒤지던 모습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한 가지 길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나를 약하게 만들어야 했던 거구나. 그 사실을 깨닫자 심장이 아프도록 저릿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아픔 속에서 아주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난 아직 괜찮아. 난 아직 내 정신에 문제가 없어. 그 목소리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아직 내 삶을 되찾을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서서히 눈물을 닦고 내역서를 가지런히 모아 접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분명 예전보다 주름도 깊어지고 허리도 조금 굽었고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문희야, 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 안에서 그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지수를 의심한 제 자신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심은 잘못이 아니야.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결심은 곧 제가 상상도 못했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되죠. 바로 그 다음 날 지수는 또다시 제 집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방문은 제가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듣게 되는 아주 잔인한 시간이 되고 맙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달그락거리며 부엌에서 반찬을 꺼내고 싱크대에 물을 채우며 자연스럽게 제 집을 돌아다녔습니다. 늘 보던 모습이었지만 어제 은행에서 보고 온 내역서가 머릿속에 생생해서인지 그날 지수의 행동 하나하나가 새롭게 보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식탁에 앉아 그 내역서가 든 봉투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알아챌 때까지 계속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제 안에 모든 힘을 끌어모았습니다. 지수야, 제가 부르자 지수는 컵을 씻던 손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왜요, 어머니? 어제 은행 다녀왔는데.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지수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얼마나 작은 떨림이었는지 다른 사람이었다면 못 봤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그 떨림 안에 담긴 긴장감을.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게 있더라. 말이 끝나자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곧바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평소의 그것과 달랐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갔는데 눈빛은 웃지 않는 어딘가 딱딱하고 식은 미소였습니다. 아, 어머니. 그거요? 어머니가 병원 가셨을 때 나간 거예요. 기억 안 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 내가 간 적 없는데? 지수의 머리카락이 살짝이며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정말 기억이 많이 흐려지셨어요. 병원도 가고 생활비도 계속 나갔잖아요. 제가 얼마나 챙기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난처해져요. 그 말은 마치 책임을 되레 제게 전가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대리 출금이라고 적혀 있더라. 내가 누굴 그렇게 허락한 적은 없는데 그 순간 지수의 표정이 딱 굳었습니다. 마치 방금까지의 웃음은 벗겨지는 가면이었던 것처럼 차갑고 얇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그런 걸 다 기억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녀는 모른 척하며 커피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기억 못해도 제가 관리를. 나는 기억하고 있다. 저는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나는 아직 정신 멀쩡하다.
내 통장은 내가 본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지수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숨기던 감정이 어렴풋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녀의 본심이 입 밖으로 나오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수는 주방 타월을 내려놓고 두 팔을 엇갈리게 껴안았습니다. 그 동작에는 방어와 공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금융 같은 건 저한테 맡기셔야 해요. 어머니가 잘못 판단하면 우리 집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우리 집. 그 말에서 저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아닌 지수와 태영의 집? 나는 내 집도 있고, 내 돈도 있고. 바로 그때 지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돈, 결국 우리 애들 미래로 쓰여야 하는 거잖아요. 어머니 혼자 오래 들고 계시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 말은 제가 평생 들어본 어떤 말보다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 이 아이는 정말로 내 돈을 자기 집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 순간 제가 무서워했던 모든 의심이 순식간에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내 허락도 없이 통장을 들여다보고 돈을 빼간 거니? 지수의 입술이 말랐는지 살짝 떨리더군요. 하지만 곧 그녀는 다시 자신을 다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저희 말을 좀 믿어야 할 때예요. 어머니 혼자서 이런 결정 못 하시잖아요.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나는 혼자서 결정 못하는 사람인가? 그녀가 말하는 저희는 누구인가? 혹시 태영도 알고 있는 일인가?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숨이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지수가 마지막으로 던진 한마디가 제 심장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머니, 통장은 이제 제게 주세요. 앞으로는 제가 관리할게요. 그 문장은 그동안 그녀가 준비해온 모든 의도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 내역서를 지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돈, 내가 찾을 거다. 지수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이제 제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이미 시작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모든 것은 정면으로 마주할 시간만 남았습니다. 지수와의 팽팽한 대치가 끝난 후 집안 공기가 몇 시간 동안이나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수가 나간 뒤에도 그 아이가 남긴 말들이 집안 구석구석 벽에 들러붙어 지워지지 않는 먹물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판단 못 하세요. 어머니 돈은 우리 가정의 미래예요. 통장은 제가 관리할게요. 그 말들은 마치 내 마음을 가위로 오려낸 듯 아팠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가족이 내 삶을 빼앗으려 한다니. 저는 주저앉아 잠시 숨을 고르려 했지만 머릿속이 너무 시끄러워 앉아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집이 나를 삼키는 듯한 답답함에 그저 무작정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겨울로 넘어가는 길목의 늦가을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제 머릿속 혼란을 조금 정리해주는 것 같아 저는 그대로 골목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골목 끝 작은 벤치에 앉아 있는 최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웃이면서도 늘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 걸어주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뒤 이 동네로 이사 온 날부터 최 할머니는 제게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습니다. 아이고, 문희 씨.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세상 무너질 표정이네. 그 말에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버렸습니다. 심장이 조여들듯 아팠고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나 어떡하면 좋을까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흔들리고 있었는지 스스로도 새삼스레 알게 되었습니다. 최 할머니는 팔을 뻗어 제 손을 가만히 덮었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한 번도 나를 밀쳐낸 적이 없는 손이었습니다. 어떤 일인데 그래? 천천히 말해봐. 저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래 묵힌 먼지를 털어내듯 서서히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요즘 내 금융 서류들을 다 보려고 해요. 내 허락도 없이 통장을 들여다보고 대리 출금도 하고 그게 내 돈인데 다음 말을 잊지 못하고 눈물이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지금은 통장까지 내놓으라고 해요. 내가 판단력이 없대요. 내가 기억을 못한다고. 최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말을 모두 들은 후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희 씨, 그건 잘못된 거야. 단호한 말투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늘 조용하고 온화한 분이었는데 그 목소리 속엔 똑똑한 분노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는 거지. 판단 못한다고 누가 그래? 문희 씨 나이 정도면 세상 이치 다 아는 나이야. 멍청해서 속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믿어준 것뿐이지. 그 말은 마치 내 안쪽 깊은 곳에서 단단하게 굳어있던 상처를 살며시 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거꾸로 이용하면 안 되지. 최 할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건 넘지 말아야 할 선이야. 저는 할머니 말을 들으며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희 씨, 할머니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돈을 노린 거야. 그 말이 너무 직설적이라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필요한 말이었음을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희 씨, 이럴 때일수록 자기 편이 되어줘야 해. 다른 누구도 말고 문희 씨 자신부터. 그 말은 전날 밤 지수에게 들은 말보다 100배는 더 깊게, 더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그게 어떤 기분인지 오랜만에 느껴졌습니다. 최 할머니는 이어 말했습니다. 힘들면 나한테 와.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고. 나도 혼자 살아보니까 알아. 사람은 믿을 사람 하나만 있어도 살아. 그 말에 제 가슴 속에 조그마한 등불이 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희미했지만 확실한 빛.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위로. 저는 그때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지수에게 무너지고 있지만 내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아직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확신은 곧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큰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이 조금 덜 떨렸습니다. 걸음이 아주 작게나마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최 할머니와의 대화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문을 여는 순간부터 어떤 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집안 공기가 조금 다른 사람이 스쳐 지나간 듯한 흔적 같은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도 초대한 적이 없었는데 누군가가 다녀간 느낌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거실로 들어오는데 식탁 위에 원래 없던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종이 한 장.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절대 혼자 식탁 위로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위치. 나는 다가가 종이를 들었습니다. 정기 자동이체 등록 안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내가 신청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던 서비스. 그 아래에는 지수의 필체로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헷갈리실까봐 제가 대신 처리해 드렸어요. 순간 손이 얼어붙듯 차갑게 식었습니다. 처리. 대신 헷갈리실까봐. 그녀는 관리라는 이름으로 내 삶 깊숙이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지수와 처음 마주했던 날의 말투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요즘 기억 많이 흐려지셨잖아요. 제가 대신 할게요. 그 말들은 모두 이 종이 한 장을 위한 발판이었음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내 삶의 문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활짝 열려 있었던 겁니다.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제가 쓰지도 않은 새 식기들이 늘어서 있었고 서랍에 넣어둔 영수증과 가계부도 누군가의 손을 거친 흔적처럼 순서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바람이 스치는 것도 아닌데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지수는 이미 단순히 통장을 넘겨달라고 말하는 선을 넘어서 제가 사는 공간, 제가 쓰는 돈, 제가 존재하는 일상의 모든 경계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나는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어제 은행에서 받은 거래 내역서와 지수가 함부로 열어본 우편물들이 내 손끝에서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지수였습니다. 심장이 순간 덜컥 주저앉았습니다. 방금까지 느껴지던 침입감의 주인이 마침내 눈앞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랍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 손에는 지수의 필체가 적힌 자동이체 안내서가 들려 있었고 지수의 눈은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살짝 굳어졌습니다. 아, 그거요? 지수는 다급히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또 헷갈릴까봐 제가 정리해 둔 거예요.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지수는 잠시 말을 잃은 듯 보였지만 곧 태연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기억 못 하실까봐 그러는 거죠. 요즘 위험해요. 사기 같은데 혹시 당하면 어쩌려고요? 제가 대신 보는 게 훨씬 안전해요. 지수의 말은 배려의 포장지를 두르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너무 노골적이었습니다. 너는 판단할 수 없다. 너는 기억하지 못한다. 너는 보호받아야 한다. 그래서 내가 가져가겠다. 속이 쓰렸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어둠 속에서 조금씩
다른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놓치지 않겠다는 결심. 나는 내역서를 천천히 접어 식탁 위에 내려놓고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수야, 내가 정말로 기억을 못하는 것처럼 보이니? 그 모습은 마치 순간적으로 본색을 들킨 사람처럼 짧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잖아요. 지수는 억울한 척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자꾸 깜빡하니까. 나는 고개를 들고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내 통장에 누가 손 댔는지는 절대 안 깜빡인다. 지수의 입술이 말라붙은 듯 천천히 다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단단하게 깨달았습니다. 지수는 내가 모르는 척, 기억 못하는 척, 넘어갈 거라 생각하는 척 해야지만 가능한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 이 아이는 내가 약해질수록, 내가 흔들릴수록 점점 더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이구나. 나는 그 자리에서 지수를 더는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내 삶을 지켜낼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또렷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지수가 집을 나가고 문이 닫히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더 이상 편안함이 아니라 폭풍이 오기 전에 공기 같았습니다. 나는 서랍장 안의 서류들을 다시 천천히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준비해야겠구나. 그러나 그 준비가 어떤 엄청난 결과로 이어질지 그날의 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하고 또렷하게 깨달은 상태였습니다. 지수가 나가고 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공기 속에 지수가 흘린 말들이 여전히 떠다니며 제 귀와 가슴을 계속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판단 못하세요. 통장은 제가 관리할게요. 어머니가 들고 계시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세 문장이 제 인생 전체를 뒤틀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랍장 앞에 서서 손끝으로 내역서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종이는 얇았지만 그 안에 적힌 숫자들은 제 삶의 무게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금액들은 내가 남편 떠나고 홀로 버티려고 눈 비비며 모았던 돈인데 힘들던 시절 새벽에 시장에서 일하며 억지로 벌어 넣었던 적금들, 손주 생일 용돈 보내려고 제가 먹을 반찬까지 줄여가며 모았던 그 몇만 원들, 그렇게 쌓이고 쌓여 노후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지탱해주던 통장이었는데 누군가가 그 역사와 시간을 한순간의 관리라는 단어로 덮어 씌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이 가슴을 찢어놓을 만큼 아팠습니다. 나는 느린 움직임으로 거래 내역서를 펼쳐 날짜들을 하나씩 다시 훑었습니다. 제 손이 진짜 떨린 건 숫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특정 날짜에 반복적으로 찍힌 대리 출금 기록 때문이었습니다. 그 날짜들은 내가 분명히 집에만 있었던 날들이었습니다. 아무데도 가지 않았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고 그저 평범한 하루를 보냈던 날들. 그런데 그날들마다 수십만 원씩 빠져나가 있었다는 것. 내 통장은 내가 없는 사이에 열리고 있었구나. 그 사실이
천둥처럼 제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나는 서류를 꼭 움켜쥐었지만 손가락에서 힘이 빠져 종이가 살짝 구겨졌습니다. 문희야, 정신 차려.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거 장난이 아니네. 방안은 적막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쿵쿵 뛰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인가? 분노인가? 아니면 깨달음일까? 그때 저는 문득 며칠 전 최할머니가 해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믿어준 사람을 더 세게 건드리는 법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 편을 먼저 들어야 한다. 그 말이 이번엔 너무나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당한 이유는 내가 너무 믿었기 때문이었구나. 내가 가족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눈치만 보며 조용히 살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도권이 슬그머니 저들 손에 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내 선택은 내 것이고, 내 재산도 내 것이고, 내 삶도 내 것입니다. 하지만 지수의 행동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나는 식탁에 앉아 서류들을 천천히 한쪽으로 밀어두었습니다. 심장이 아직 진정되지 않았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전보다 더 또렷했습니다. 이제 맞겠다.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 그런데 그때 핸드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아들 태영이 떠 있었습니다. 순간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지수가 그러는데 엄마 요즘 많이 깜빡한다며? 순간 가슴이 탁 막혀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지수가 말하길 엄마가 판단력이 많이 떨어졌대. 그래서 통장 같은 건 지수가 갖고 있어도 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 위에서 누군가가 뜨거운 물을 쏟은 것처럼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들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지수의 말을 아무 의심도 없이 믿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엄마, 솔직히 엄마 나이여도 혼자 돈 관리 어렵잖아. 지수가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맡기면 돼. 그 말은 지수의 말보다 1000배는 더 깊게 아팠습니다. 아들마저 내 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제 인생의 중심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은 떨리고 가슴은 타들어가고 눈은 뜨거운데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에는 아주 차갑고 또렷한 생각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나는 이 집에서, 이 가족 안에서 조용히 사라지겠구나. 그 깨달음은 제 안에서 작은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어제까지의 문희가 아님을 느꼈습니다. 나는 스스로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킬 때다. 그 결심은 곧 제가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커다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태영과의 통화가 끝난 뒤 핸드폰을 식탁에 내려놓는 순간까지도 저는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가 아들의 입을 통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무 오래 아들에게 기대하고
가족이라는 이름을 신뢰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신뢰는 지수의 말 몇 마디에 너무 쉽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내가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입술이 떨려 제대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떠난 후 혼자서 집 대출 갚고 혼자서 장사하며 혼자서 아이 키워낸 사람이 누굽니까? 그 모든 시간을 보낸 제가 이제 와서 판단을 못한다고요? 그 말은 제 자존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칼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통화 들으셨죠? 태영이도 이제 어머니 걱정해요. 통장은 빨리 제가 가져가야 해요. 짧은 문장이었음에도 그 안에는 기정사실화가 깔려 있었습니다. 마치 이 일은 이미 결정된 거고 제가 따라야 할 일만 남았다는 듯한 뉘앙스.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를 본 순간부터 가슴 한쪽이 천천히 잠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거운 돌을 올려놓은 듯한 압박감과 숨막히는 불안. 며칠 동안 지수는 제 집을 거의 매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방문은 예전처럼 자연스러운 배려가 아니라 확인, 점검, 압박을 위한 방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그 서류 어디 두셨어요? 어머니, 은행 가는 날짜 제가 잡아놨는데요. 어머니, 이건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그녀의 손은 저보다 먼저 서랍으로 향했고 전자레인지 위에 영수증 더미를 정리했고 우편물이 도착하면 자연스럽게 뜯었습니다. 마치 이 집의 여주인이 저인 줄 잊은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조용히 보아넘기려 했지만 지수가 제 통장을 찾기 시작했을 때 저도 모르게 몸이 긴장했습니다. 어머니, 통장 어딨어요? 집에 없을 리가 없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찾아주는 게 아니라 찾아내기 위한 태도였습니다. 나는 일부러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다. 지수는 순간 얼굴을 굳혔습니다. 어머니, 그거 위험해요. 어머니가 지금 관리하시면 더 큰일 나요.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피해보면 어떡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나 때문에 피해라니. 내 돈인데 왜 그 아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걸까요? 그러다 결국 지수의 목소리는 그날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혼자 돈 관리하다가 실수하면 저희가 떠안아야 해요. 그 말은 제 심장 깊숙한 곳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저희가 떠안아야 한다. 언제부터 내 재산이 저들의 책임이 되었는지, 언제부터 내 인생이 저들의 짐이 되었는지, 그녀의 말은 제게 당신은 이제 가족의 짐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요즘 기억 많이 흐려지셨잖아요. 태영이도 걱정해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맡기세요. 그러고는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듯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통장 주세요. 그 순간 제가 정말로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이 집의 관리 대상으로 살아가는 사람. 판단도 선택도 지킬 것도 없는 사람. 제가 그 자리에서 통장을 내줬다면 제 인생의 남은 절반은 그녀의 손에 전부 넘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에 울리는 목소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문희 씨, 내가 내 편부터 들어야 해. 사람은 믿을 사람 하나만 있어도 살아. 최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다잡으며 말했습니다. 통장은 내가 갖고 있겠다. 지수의 눈빛이 순간 꽉 조여졌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그 말은 평소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숨겨왔던 조급함, 손에 넣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 그리고 제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초조함이 그 목소리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장은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돈은 내가 지킬 거다. 지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분명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이대로는 못 넘어간다. 문이 닫히고 지수가 나간 후 집에는 또다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막은 두려움보다 결심이 조금 더 짙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통장을 꺼내어 가슴 가까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렀습니다. 이제 정말 준비하자. 그 준비가 무엇인지 저도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싸움은 지수와의 싸움이 아니라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 그리고 이 싸움은 곧 돌이킬 수 없는 순간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떠난 뒤에도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귓가에서 계속 반복되는 듯 했습니다. 문 하나가 닫힌 것 뿐인데 마치 제 인생의 한 장이 끝나고 새로운 장이 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내 마음속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도 있었고 불안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묘하게 또렷한 감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의지였습니다. 통장을 두 팔로 꼭 끌어안으며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여전히 나이 들고 굽은 어깨를 가진 할머니가 서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며칠 전에 제가 아니었습니다. 문희야, 너 아직 살아있구나. 저는 그 눈빛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조용히 외투를 챙겨 입고 문을 나섰습니다. 지수에게 들키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버스에 올라타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마치 20년 전 처음 혼자서 관공서를 찾았던 날처럼 손에 땀이 맺히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때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움직였다면 지금은 누구의 도움도 바라지 않고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는 길이었으니까요.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그동안 보아왔던 동네와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평생 살았던 도시인데도 마치 낯선 나라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정말 혼자서 해낼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최할머니가 해준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문희 씨, 내가 내 편이 되어줘야 한다고 했잖아. 그 말이 버스 창밖보다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은행 지점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진실을 확인하러 갔던 그 장소. 하지만 오늘은 단순히 진실을 확인하러 가는 게 아니라 진실을 바꾸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은행에 들어서자 낯설지 않은 직원이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또 오셨네요.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금 전부 해지하고 싶습니다. 직원의 눈이 약간 커졌습니다. 모두요? 정말요? 네, 모두요. 제 입에서 그렇게 분명하고 강한 목소리가 나올 줄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제 의지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직원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분과 상의는? 저는 미소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이건 제 문제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한 줄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의지를 정확히 전달한 문장이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해지된 금액이 적힌 전표를 받는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갇혀있던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결정을 내가 했다는 사실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은행 밖으로 나왔을 때 햇빛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나를 짓누르던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 불안 위에 희미하게 빛나는 자존감이 자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 아직 할 수 있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가장 먼저 통장을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잠그고 다시 확인하고 또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서랍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마음을 잠궈야 한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지수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시간 되시죠? 은행 같이 가요. 저는 휴대폰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모르겠지. 그 아이는 아직 모르겠지. 내가 이미 결정을 끝냈다는 걸. 저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불을 끄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두려움도 있었고 긴장도 있었지만 그보다 큰 것은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한 첫 발걸음을 뗐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음은 마주할 시간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제가 준비한 반격의 시간이 지수가 보낸 메시지를 뒤집어둔 휴대폰 아래로 밤새도록 희미한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그 떨림은 알림 때문이 아니라 이제 곧 마주할 충돌의 그림자를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세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들어갈게요. 지수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지수는 거의 숨도 고르지 않은 채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이미 알고 찾아온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어머니,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지수의 첫 문장은 평소의 친절함도 온도도 없었습니다. 날카롭게 절제된 목소리였죠. 해지하셨다면서요? 왜 저한테 말도 없이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그 말은 저를 보호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통제해야 할 대상처럼 여기고 있었다는 걸 더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저는 잠시 지수를 바라보다 잔잔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돈이니까 내가 결정한 거다.
지수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어머니, 그런 큰 결정을 혼자 하시면 어떡해요? 틀리기라도 하면 저희가 어떻게 책임져요? 저의 책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작은 울림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저를 위해 걱정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걱정보다는 당황에 가까웠습니다.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일이 흘러간 사람의 표정. 지수는 다시 다그쳤습니다. 어머니, 그 돈은 우리 가정 계획에도 들어 있었어요. 애들 교육비도 그렇고, 대출도 그렇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침착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내가 들은 적도 없는 이야기다. 지수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태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첫 말은 이랬습니다. 엄마, 왜 그랬어? 이 짧은 문장은 제 무릎에서 힘을 쫙 빼버릴 만큼 강하게 가슴을 때렸습니다. 왜 그랬어? 누가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걸까? 태영은 지수 뒤에서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엄마, 지수가 정리해둔 계획표 다 봤어. 엄마 돈으로 우리가 얼마나 계획해놨는데 이걸 다 깨버리면 어떡해? 그 순간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내 돈을 왜 너희 계획에 넣니?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의 끝은 분명했습니다. 태영은 마치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도 되는 듯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진짜 요즘 왜 그래? 우리도 힘들고 앞으로 애들도 크는데 엄마 돈도 우리 가족 돈이지. 그 말에서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한 번도 내 돈을 가족에게 아까워한 적이 없었는데 먹는 거, 입는 거 아껴가며 아이들 키워왔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내 노후 자금이 너희 가족 돈이라고요? 나는 손이 떨려 테이블 가장자리를 잡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 동안 모은 돈이다. 그걸 왜? 지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나이 드셨잖아요. 어머니가 오래 들고 있어 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말은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제 가슴을 베었습니다. 오래 들고 있어 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더 이상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태영은 지수를 감싸며 덧붙였습니다. 엄마, 지수 말이 맞잖아. 엄마 요즘 자꾸 헷갈리고 판단도 흐려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해 줄게. 저는 그 말을 듣고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숨이 턱 막혀 손으로 가슴을 짚었습니다. 나는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헷갈린 적도 없고 판단을 못한 적도 없고 그 흔적은 은행 내역서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판단 능력 없는 노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지수는 한 걸음 다가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통장 주세요. 그때였습니다. 제 안에서 말로 할 수 없는 울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 준다.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인생의 무게는 70년을 훌쩍 넘었습니다. 지수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태영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고집스러울 줄 몰랐다. 고집? 내 인생을 지키려는 게 고집인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평생을 함께한 가족에게 내 인생을 넘길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가장 잔인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곧 모든 것을 뒤흔들 깊은 골짜기로 이어지겠지만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첫 번째 나를 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지수와 태영이 나간 뒤 남겨진 집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위로의 고요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익숙한 내 집인데도 안에 서 있는 내가 주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나는 식탁 의자에 천천히 몸을 내려놓았습니다. 몸은 분명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지수가 내뱉은 말들이 살갗에 박히는 가시처럼 한 번에 빠지지 않고 쑤셔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래 들고 있어 봤자 뭐가 달라져요. 판단 못 하시는 거잖아요. 통장 주세요. 그 말이 그렇게까지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못한 건 아마도 내가 너무 오래 가족을 믿었기 때문일 겁니다. 믿음이 깊으면 배신도 깊은 법이니까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고이는 것도 아니었는데 마치 세상이 흐릿하게 변한 듯한 느낌. 나는 어느 순간 손등 위로 한 방울 떨어지는 차가운 감촉을 느꼈습니다. 눈물 한 방울. 그러자 나머지 눈물들은 그 한 방울을 따라 다 쏟아져 버렸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는 듯 살며시 떨어지는 눈물.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평생을 강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강함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들 앞에서도 며느리 앞에서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무가치한 사람인가? 그 말이 내 가슴에서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혼자 지키려던 집, 혼자 모아온 돈, 혼자 버텨온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지수와 태영에게는 그저 편하게 쓰기 위한 재산이었다는 사실이 참혹할 만큼 마음을 갈아놓았습니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거실 한가운데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떨려 바닥이 흔들리는 듯 했지만 그보다 더 흔들리는 건 내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쌓아온 인생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소파 쪽으로 걸어가다 남편 사진이 놓여 있는 서랍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남편은 사진 속에서 몇십 년 전 그대로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진을 들고 마치 남편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왜 애들이 이러는 걸까? 대답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입에서는 계속 말이 나왔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모은 돈을 내가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그 단순한 바람조차 이렇게 큰 죄라도 되는 듯 책망받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서러웠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곳 없는 심정이었습니다. 친구는 늦은 밤에 전화를 받기 어려울 것이고 이웃 최할머니에게 연락하기엔 내가 너무 흥분해 있어 괜히 민폐가 될 것 같았습니다. 결국 나는 가장 외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혼자서 견디는 것. 거실 불을 끄자
방 안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나는 소파에 몸을 말고 앉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숨소리만 들리는 채로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로움은 원래 어두운 밤에 더 크게 부풀어 오르는 법입니다. 마치 벽과 천장과 바닥이 내 안에 빈자리를 에워싸는 듯한 기분. 나는 처음으로 늙었다는 사실을 실제로 느꼈습니다. 몸이 늙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지킬 힘이 사라지는 기분 때문에 그 느낌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손을 가만히 가슴에 올렸습니다. 심장 박동이 들리긴 하는데 왜 이렇게 약하고 불안정하게 느껴질까요? 그때 또 하나의 생각이 내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혹시 지수가 정말 나를 판단력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가? 그 생각은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내 행동을 과장해서 말하고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하고 내 통장을 가져가려 하고 아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고 이 모든 게 맞물린다면 지수가 보고 싶은 건 내 재산이지 내 건강이나 안녕이 아니라는 사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전까지는 의심이었다면 지금은 거의 확신이구나. 그리고 그 확신은 공포와 서러움을 동시에 불러왔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온몸으로 울었습니다. 목이 잠길 만큼 조용히 그러나 깊게. 그 울음은 단지 억울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시간들이 누군가의 욕심 앞에서 이렇게 가볍게 취급된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울음이 잦아들 무렵 조용한 집 안에 내 목소리가 아주 작게 울렸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리고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주 약한 빛처럼 그러나 분명한 생각. 지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움직여줄 필요는 없지. 이 작은 불씨는 아직 불꽃이 아니었지만 이 어두운 밤을 뚫고 빛을 향해 나아가려는 첫 흔적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긴 밤을 보낸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더 느리게 눈을 떴습니다. 밤새 많이 울어서인지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고 몸은 무거운 납덩어리를 달고 있는 것처럼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상처와 서러움은 여전히 깊게 남아 있었지만 그 위에 아주 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건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끓였습니다. 물 끓는 소리가 어젯밤의 정막을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 지키고 사라지겠구나. 그 생각은 어젯밤보다 훨씬 덜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를 반쯤 구해낸 것이었으니까요. 나는 거실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해지한 예금의 금액이 적힌 전표, 거래 내역서, 지수의 필체로 적힌 자동이체 안내서, 그 종이들을 한 장씩 천천히 꺼내며 나는 제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두려움, 불안, 배신감, 그리고 변화의 필요성, 그 모든 감정이 마치 한 사람이 되어 내 앞에 앉아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조용한 목소리로
마치 그 감정에게 이야기를 하듯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지켜야겠다. 그리고 그 말은 내 삶 전체를 향한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최할머니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벨이 울리는 걸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어젯밤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 할머니에게 보여드리기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벨은 끊겼다가 다시 울렸습니다. 할머니네 창문이 마침 열려 있었는지 밖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희 씨, 있어? 왜 연락이 없어? 그 목소리는 초조함과 진심이 뒤섞인 정말 누군가를 걱정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최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아이고, 얼굴이 왜 이래? 밤새 울었어? 그 질문이 너무 따뜻해서 나는 다시 울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앞에서 울면 또 어제처럼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괜찮아요. 나는 말했지만 목소리는 너무 약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천천히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괜찮은 얼굴이 아닌데? 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어젯밤 있었던 일을 흔들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꺼내놨습니다. 며느리의 말, 아들의 반응, 그리고 내가 느낀 무력감과 배신감. 말을 하는 동안 할머니는 단 한 번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손등 위에 따뜻한 손을 올려놓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내 이야기가 끝났을 때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문희 씨, 이건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야. 그 아이는 이미 선을 넘었어.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말은 내 마음속에서 이미 알고 있던 진실을 조용히 확인해주는 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해. 지수에게 끌려다닐 건지 아니면 내가 내 삶을 다시 잡을 건지. 그 말은 내 가슴에서 아주 깊게 울렸습니다. 삶이란 게 말이야.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잖아. 돈도 그래. 누가 대신 벌어준 게 아니면 누가 대신 가져갈 수도 없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마음속에서 뭔가가 깨어나는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는 이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내가 직접 정해야 해. 어디로 갈 건지, 무엇을 지킬 건지. 그 순간 나는 아주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래, 지켜야 한다. 또 빼앗길 순 없어. 그리고 마침내 나는 결심을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그냥은 안 될 것 같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자고. 할머니는 은근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혼자면 나라도 있잖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두웠던 밤이 조금씩 걷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는 처음으로 지수와 태영과의 싸움에 내가 선택해서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돈을 다시 찾기 위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이후 일어날 커다란 반격의 시작이었습니다. 최할머니와의 대화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어제와 전혀 다른 감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불안 위에 단단한 결심이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서랍 깊숙한 곳에서 아끼듯 보관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살아온 시간들이 짧은 글귀로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혼자 장사했다. 힘든 하루였지만 내 손으로 벌었다. 남들 모르게 조금씩 적금을 넣었다. 그 기록들을 다시 읽는 순간 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는 나를 믿어도 되는 사람이구나. 지수의 말처럼 판단력이 흐려지는 사람도 아니고 아들 태영이 생각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의지해 살아야 하는 노인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손으로 삶을 만들어 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떠올린 것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용기를 내어 은행에서 받은 해지 금액 전표, 거래 내역서, 그리고 지수의 메모까지 모두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돈을 다시 묶어두는 대신 내 이름으로만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계좌로 옮기기로. 예금이든 적금이든 모든 자산을 내가 직접 관리하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잠금 설정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문득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걸. 왜 나는 그동안 두려워만 했을까? 겁을 낸 건 나이가 아니라 가족에게 미움받을까 봐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감정보다 더 중요한 걸 알았습니다. 내가 내 삶을 지키는 일이 미움받을 이유가 아니라는 것. 그날 저녁 태영과 지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조급함과 혼란, 그리고 약간의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은행에서 해지했다는 연락 받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태영의 물음에 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제 같았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정리한 거다. 지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저희랑 상의도 안 하고 그러세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수개월 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진심이 드러나 있었죠. 불편함, 예상 밖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 불안. 나는 그 표정을 보며 더 이상 미워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렇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아, 이 아이도 결국 자기 삶만 생각했구나. 내 삶을 생각할 여유는 없었던 거구나. 그래서 나는 단호하되 원망이 아니라 깨끗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내 돈은 내가 지킬 거다. 그리고 그건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는다. 태영은 억울한 얼굴을 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까지 말을 세게 해? 나는 미소를 조금 지었습니다. 세게 하는 게 아니야. 이제야 내가 나한테 솔직해진 거지. 지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지켜낸 파일을 바라보다 마침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나섰네요. 죄송해요. 그 말은 모든 걸 해결해주는 말은 아니었지만 내 마음을 조금은 가볍게 해주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야, 내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다. 하지만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 태영도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엄마가 하시는 결정 존중할게.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더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 그들이 돌아가고 난 뒤 거실에 조용한 바람이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나는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최할머니에게 조용히 찾아가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그래, 결국 혼자 해냈네. 문희 씨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나를 선택한 것 같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한 선택이야. 그 말을 들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눌려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돈을 되찾는 싸움이 아니라 내 인생을 되찾는 싸움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마침내 그 싸움을 나 자신 편에서 끝냈다는 사실을. 창밖에서 늦은 저녁 햇빛이 스르르 지는 걸 보며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문희야, 정말 잘했다. 그 말은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첫 문장이었습니다.